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저도 잘 보냈습니다. 날씨가 예. 너무 좋았어요. 토요일 날은 좀 비가 왔고. 그러니까요. 예. 아우, 날씨가 요즘 너무 화창해가지고 신혼부부 요새 어디 뭐 하십니까? 예. 뭐 어디 다니세요? 잘 지냅니다. 예, 저도 이제 근데 방송을 너무 많이 해서 아니 근데 뭐 주말에는 신혼여행도 못 갔잖아요. 이 내란 때문에. 그렇긴 한데 예. 그래도 뭐 나름대로 저희가 소소한 행복을 좀 찾으면서 예, 저도 뭐 이번에는 이제 결혼식 때 또 와주신 분들 또 네. 답례차 뭐 식사도 같이 하고 뭐 그렇구나. 이러면서 아주 재밌게 보냈습니다. 경우가 바르네. 아주 모범적인. 모범적인 아유, 감사합니다. 신혼부부. 예. 예. 자, 저희가 항상 취재 편의점 응원해 주시는 광고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요런 또 쏠쏠한 정보가 있구나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광고를 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인데요.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 나는 쓰던 폰을 계속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휴대폰 장만 없이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 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으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안이 철저해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그동안 없었다고 합니다.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이러면 차액의 무려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현금 상품은 좀 그렇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신규 가입했는데 이거 소개해줘. 그래서 친구한테 또 소개를 했다. 이렇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을 최대 4만 원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인터넷 비교원 신혼부부 자택에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새집 살림에 필수. 예. 비교해보면 또 돈이 나오는 인터넷 비교원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상품은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못난이 대저 토마토입니다. 요새 정말 대저 토마토가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샐러드 요새 텃밭 채소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 시즌이어서 뭐 시금치, 월동, 겨울을 이기고 난 시금치와 토마토를 같이 섞어서 샐러드로 드시면 치즈 살짝 얹으시면 정말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해와 바다에서는 농가 돕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농가 돕기는 오직 부산 대저동에서만 재배하는 대저토마토입니다. 대저토마토는 일반 토마토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 드시고 계세요. 소리가 너무 아삭아삭한 소리가 난다. 완전 ASMR. 대저토마토 ASMR이다. 예, 일반 토마토보다 2배 당도가 있고 가격도 2배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겨우내 길러서 연중 3월에서 5월 초까지만 딱 판매가 되고 내년이 돼야 다시 드실 수 있는 제철 과일입니다. 달아서 이건 야채라기보다는 사실 과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대저 토마토는 크기가 작을수록 당도가 높아요. 그런데 오늘 제안하는 대형 사이즈 토마토는 큰 사이즈로 2.5kg 한 박스에 10개에서 11개 정도가 들어있는데 한 박스 2.5kg에 21,000원이고요. 무료 배송입니다. 와. 시중에서는 3만 원 내외에 판매되는데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토마토 장목반하고 직접 연결해서 현지에서 바로 택배 배송해서 판매 가격을 낮췄습니다. 못난이 대저토마토 상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사실은 토마토가 다른 것보다는 좀 커요. 사이즈가 좀 큰 편인데, 예. 아삭아삭. 그러니까 상당히
뭐 그러니까 평소에 마트에서 드시는 것보다 상품이 큰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맛은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과일 같고 식감이 토마토는 왜 물컹물컹해서 그 식감 싫어하시는 맞아요, 분들 맞아요. 많으신데 이거는 사과 같아요. 그러니까 아삭아삭하면서 토마토 특유의 또 이 풍미가 굉장히 좋은 대저 토마토입니다. 장혜미 맛있어요. 변호사 너무 고맙다. 완전 홈쇼핑 네. 완판되는 너무 거죠. 귀여워. 완판. 완판되는 거 아니야? 대저토마토 네. 완판. 예. 원래 이거는 신 변호사님 잘 드시네요. 아니 근데 저는 원래 토마토를 또 자주 먹기 때문에 어. 제 그 주식 같은 건데 너무 맛있습니다. 토마토가. 그러니까요. 아, 진짜로. 예, 여하튼 네 광고마저 재밌는 취재 편의점 이렇게 예. 이 변호사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니까 정말로 너무 재밌고 귀엽다. 나중에 우리 장미 변호사면 먹방을 하나 좀. 그러니까 장 변호사님 너무 나중에 우리 좋아해요. 먹방 할까? 저는 인생의 80%가 맛집 검색이에요. 맛 네. 전문가. 우리 나중에 신 변호사님하고 장 네. 변호사님 모시고 좋습니다. 취재 편의점 먹방 한번 저희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드디어 이제 공개가 됐네요. 지금 내란 혐의로 두 번째 공판 시작이 됐습니다. 기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이게 혹시 뭐 볼 수 있습니까? 이제 MBC가 보도한 그 얼굴만 클로즈업해서 찍은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오늘 저녁 뉴스에는 관련된 영상이 이제 공개될 걸로 보이는데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뒷줄 구석에 앉아서 그랬었죠. 논란이 상당히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들어갈 때 또 특혜를 받았어요. 맞아요. 네,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이 결정은 서울 고법에서 합니까? 고법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네. 법원 그 청사에 관한 그 규정을 찾아보면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기자단 출입과 관련한 그 판시를 했을 때 네. 그러면 누가 허가의 주체야? 이랬을 때 법문을 찾아보면 거기가 중앙에 있고 그 고등이 같이 있어요. 네. 그렇게 이게 신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있을 땐 더 상급 법원이 청사 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청사 출입 내지는 사용 허가 허브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장이 그 부분을 관할하는 거고 네. 그래서 지하 통로로 가게 하는 건 서울 고등법원장이 계속 허가를 내주는 거. 그리고 오늘 이 모두 발언 등을 공개하는 건 네. 해당 재판부인 지기현 부장이 본인의 판단으로 하는 거. 이렇게 좀 양분되는 부분이 있고 네. 여전히 이 지하 통로로 드나드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전 못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모두 그랬죠. 네, 네. 저 뭡니까 그 법원 정문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유일하게 윤석열 피고인만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규현 재판부 또는 서울고법의 특혜에는 계속 시비가 붙을 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원래 재판 시작하면 피고인이 맨 앞줄에 앉아야 된다면서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답변할 때 이제 증인 신문이나 이런 거 할 때 표정이나 태도 이런 것도 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런데 네. 이 사람은 첫 번째 재판에서는 저 구석에 보이지도 않는데 앉아 있었다면서요. 그것도 특혜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피고인을 왜 뒷줄에 앉힙니까? 그리고 인정신문 할 때 네. 이름은 주소는 본적은 그러니까 등록 기준지는 이런 걸 묻는데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시죠? 이렇게 부장이 묻는 경우 저 잘 못 봤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업 무직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맞죠. 전직 예. 대통령이란 직업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예우해줄 사람이 예.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예. 있는 건데 예. 지금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은 되겠어 이런 의혹을 자초하는 건 진짜 대단히 아쉬워요. 네. 근데 지규현 판사하고 뭐 동기였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또 법원 주변에서는 최근에 이제 지규현 판사가 뭐 후회하고 있다라는 설들을 또 퍼뜨리는 건지 퍼지는 건지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규현 판사 이런 태도 어떻게 보세요, 신 근데 변호사님? 우선은 뭐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사법권의 주체로서 일단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이 뭐 후회를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지난번에도 윤석열 석방에 있어서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내렸잖아요. 네. 그때도 모든 법리를 꽈가지고 완전한 특혜를 완성시켜
지켜줬고요. 그게 네. 또 탄핵 심판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이고 그 부분이 역사에 남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도 처음에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가지고 지하 주차장도 허용하고 촬영도 거부를 했다가 이번에는 뭐 지하 주차장 이용은 놔두고 이제 촬영만 허가를 한 셈이 된 건데 네.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전 대통령 신분에서 검찰청사에 걸어 나갔습니다. 뭐 지하 주차장 통해서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재판 받을 때도 당연히 뭐 구속되어 있었으니까 오락가락 이제 하는 모습을 다 찍을 수는 없었지만 네. 구속된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 다 국민들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어떻게 받았습니까? 다 그 법원의 동문인가요? 걸로 해가지고 법원에 입구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그 이재명 대표가 갔던 이제 그 문으로 간 건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답을 안 하고 들어가는 것까지도 화면에 담아서 국민들이 봐야 되는 건데 이걸 지하주차장으로 숨겨서 올라가게 해주니까 이거는 뭐 아직도 법원 카르텔 내지는 법원이 잘못된 결정하고 있는 이 상황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인식은 주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피고인석에 착석한 상태이고 기자들의 이제 취재진들이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재판은 지금 21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에 처음 공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벌어질 내용들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재판도 93분 동안 혼자 얘기해서 네. 상당히 큰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검찰도 야단치고 재판부도 네, 네. 혼내고 이러면서 사실상 원맨쇼 하듯이 본인이 이제 재판을 핸들링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있죠. 조성현 단장, 김형기 대대장을 네. 상대로 직접 신문 권한도 줄까요? 권한이 일단 이제 법률적으로는 좀 있기도 하고 피고인이 네, 예. 그걸 완전히 막아서는 거는 뭐 소송지의 하나의 방편으로 정말 딴소리를 한다거나 하면 이제 제재될 수는 있지만 네. 하는 것 자체를 좀 막기는 어렵고 그리고 뭐 지난번에는 검찰의 PPT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좀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은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을 때 아예 변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겠다라고 해서 거의 한 90분 이상을 떠들었던 건데 네. 근데 그 이후에도 판사가 지휘를 하는데 계속 끼어들고 다그치듯이 얘기하고 이거는 어떤 피고인한테도 이 허용되지 않아요. 소송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건을 이제 다뤄야 되는 재판부로서는 소송 경제가 대단히 중요해서 딱 필요한 부분만 일반 피고인들은 엄청 뭐라고 많이 해요. 판사들이. 판사들이. 예. 판사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지만 네. 자, 조용히 하시라고 그러고 뭐 면박 주기도 하고 그럼 본인의 재판정이니까 그걸 네. 또 수긍하는 거죠. 당사자들이. 예, 예. 근데 윤석열 씨는 그러고 있지 않다라는 점 예. 아주 좀 이례적이고 예. 오늘도 아마 저는 근데 헌재에서도 본인이 되게 좀 어려운 국면에서는 자리를 피하거나 한덕수가 맞아요. 나왔을 때 그랬었죠. 조성현은 이미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인지하고 있어요. 조성현 단장은 헌재에서도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으로서 맞아요. 나 거짓말할 수 없다. 의인이냐고 막 몰아세웠죠. 네. 윤석열 대통령. 예. 나 의인 아니고 나 부하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예. 내가 거짓말하면 그들이 바로 그쵸. 안다. 예. 뭐라고 진실과 거짓. 제가 뭐 변호사 경험하면서 제가 그냥 체득한 진실은 간단하고 거짓은 복잡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니까 스텝이 꼬이고 상식에 어긋나고 그걸 또 본인의 육성으로 한다면 그건 패착이겠죠. 또. 네. 근데 사실 그 중요한 것은 그 체포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조성현 단장, 김영기 대대장도 마찬가지지만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오히려 반문을 했어요. 정말 당신 나한테 도끼로라도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시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 안 했냐. 말해보라고. 예, 말해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답변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 실제로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관련돼서 여전히 본인의 유리한 진술만 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이미 증언이 너무 세게 나오는데 이거를 뒤집을 만한 논리 같은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소송에 있어서 네. 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형사에서는 상당히 고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뭐 사람을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범죄니까 그러한 건데 문제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 성범죄 같은 거를 처리할 때
입증을 어떻게 하죠? 은밀한 곳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럼 처벌을 못 하잖아요.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피해자의 증언만 있어도 그것이 구체적이고 믿을만하고 일관되게 증언이 되면 네. 판사가 그걸 증거로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내란에 대해서도 사실 은밀하게 모의를 했기 때문에 밖에서 알 수는 없는데 네. 이미 드러난 증거가 각각의 사령관들의 증언들, 뭐 국정원 1차장 홍장원 차장도 있고 네. 복수의 증언이 있고 또 그거를 입증하기 위한 여러 디지털 자료들까지 지금 다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라는 게 저희 법조인의 시각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윤석열의 논리를 맞다고 제가 전제를 해볼게요. 네. 본인은 내란 일으킨 거 아니고 본인은 그냥 통상적인 개헌만 한 건데 네. 밑에 있는 부하 사령관들이 오바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 유리창 깨고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잡아 끌어내려고 했다. 근데 본인은 무관하다. 라고 전제를 하면요. 네. 윤석열의 그동안의 행태가 다 모순돼요. 만약에 부하들이 그렇게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본인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반란군으로 처리를 했었어야죠. 네. 근데 아무 조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시를 이행한 사령관들이니까 그렇게 뒤집어 씌우지는 못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의 그동안의 태도 그리고 차고도 넘치는 복수의 증거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이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저런 궤변을 늘어놓아 봤자 네. 재판만 지연될 뿐이고 본인에게는 더 불이익할 뿐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일단 지금 그 3분 전, 4분 전에 이제 들어온 두 가지의 기사가 6분 전, 10분 전에 들어온 두 가지 기사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 굉장히 매우 덤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 기자들이 촬영할 때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덤덤한 표정으로 카메라 플래시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기자들이 이제 카메라가 이제 촬영을 끝내니까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카메라 쪽을 그러니까 취재진이 퇴장하기 시작하자 카메라 쪽을 바라보면서 만면의 웃음기를 보였다는 거예요. 여유를 과시하고 싶었나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이 기사 내용을 들으니까 들고 대단히 이 상황을 가벼이 여긴다는 인상도 받습니다. 웃을 때는 아니에요. 그리고 웃음이 나오더라도 보통은 심각하게 보이려고 노력하거든요. 일반 당사자들은. 네. 이게 유무죄의 갈림길에 서 있으면 네. 웃는다, 가벼이 여긴다 보단 진중하게 이 절차에 임한다는 인상을 재판부한테 남기고 싶어 해요. 네. 그러라고 코치를 하고. 예. 그런데 만면 웃음을 띄었다는 건 이건 항상 이런 식으로 모든 사안에 접근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국민들에 대한 진지한 사과의 말은 안 나오는 거예요. 대단히 부적절하고 지금까지도 국민들께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심각한 내란을 일으키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카메라가 모두 빠지니까 그때는 카메라석을 향해 카메라 이제 촬영하는 팀이 이제 쭉 빠지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만면의 웃음을 띄었다는 게 이제 뉴시스 보도인 건데요. 이건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신 변호사님? 아니 근데 그 웃음도 웃음이지만 그 취소 결정에 따른 석방될 때 네. 그때도 나와가지고 어퍼컷 예, 세레모니를 예. 하잖아요. 예. 그리고 관저 퇴거할 때도 카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전 뉴시스 보도가 뭐 맞다고 본다면은 네. 이건 뭐 실성한 자의 웃음 아니냐, 미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성했을 때. 네. 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제정신에 저 상황에서 웃음이 나온다는 것도 합리적이지가 않고. 약간 비웃는 거 아닌가요? 약간 이 이게- 상황을 흥피치 이런 예, 느낌도 그러니까 흥피치. 그러니까 뭐 정상이 아니라는 니네들이 거죠. 찍으라고 웃기고 있네. 해서 뭐 찍기는 한다만 참 웃기고 있네. 뭐 약간 이런 놀고 태도, 있네 뭐 이런 거야. 감히 니네들이 놀고 있네 뭐 이런 네. 거겠죠. 그러니까 그 국민들을 향해서 조롱. 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그래 거죠. 보여요. 네. 예, 아니 이거. 그래서 저는 뭐 그 조롱하거나 뭐 정신이 실성했거나 이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거 뭐 네. 정신 잃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이라는 이 자연인 그 재판받고 있는 당사자는 죄를 지금도 쌓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이 법강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아마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껏 웃으시고 앞으로 몸으로 때워야 될 일들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겪어야 될 고초가 많을 거예요. 그건 이제 고초라기보다는 본인이 행한 거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장 엄격하게 앞으로도 임할 거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면 마음껏 웃어라. 앞으로는 웃음기가 싹 사라질 거야. 그 윤종신 씨의 노래 있죠? 오르막길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올라가는 겁니다. 산으로 노래 네. 제목이 네. 웃음기 사라질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오르막길입니다. 올라갈수록 웃음기는 자동으로 사라질 겁니다. 자동으로 사라진다. 많이 웃어둬라. 예. 지금은 등산로로 치면 진입로다. 초입이다. 진입로다. 막 그냥 그 네. 과자도 사고 네. 막걸리도 사고 이렇게 딱 그냥 준비 상태다. 네. 올라가면서 웃음기 싹 사라집니다. 싹 사라진다. 예, 조만간에. 네, 그 얘기가 있어요. 지금 검찰이 최소한의 어떤 도의적 판단을 한다면 지규현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는 게 맞다라는 요구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선행 판결이 너무 네. 좀 돌출적이었어요. 심지어는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약간 문제 있다는 취지로 대단히 이례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네. 결정에 대해서.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또 예단을 드러냈다라고 오인받을 수도 있어요. 이 수사권과 관련해서 정말 만약에 법관의 양심으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한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가르마를 타줬어야 돼요. 이거 좀 모르겠네. 물음표를 남겨놓는 결정문, 판결문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대단히 법률적으로 좀 비겁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가 어렵고 네. 그러니까 이 판사한테 계속 받는 것이 맞겠느냐라고 하는데 아마 이 재판은 상당히 길어질 거예요. 또 다른 피고인들보다 네. 윤석열 씨는 지금 재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시한에 있어서는 딱 그 데드라인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구속 사건은 2개월 안에 끝내야 되지만 그게 안 돼서 두 번 갱신했을 때 1심은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명태균, 김영선 이런 사람들도 5개월 됐을 때 풀어준 거거든요. 네. 조건 달아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이 지기현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할까? 그래서 이 기간 말씀을 드리는 건 재판부가 바뀔 것 같다라는 바뀔 가능성도 매우 농후하고 예, 왜냐하면 한 2월마다 또 이 재경에 있는 서울에 있는 판사들은 2년마다 또 되기도 하고. 근데 네. 물론 뭐 법원 장의 판단에 따라서는 중요 재판을 하면 그 연속성을 위해서 더 두기도 합니다만 일단 그 가능성도 있고 아마 안 될 가능성이 전례에 비춰보면 네. 이게 기피나 회피가 되긴 좀 어려워. 근데 저는 사실 지기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행한 것만 보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유착이 돼 있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봐주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저는 일단 사법부가 나름의 자정작용을 저는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법부가. 왜냐하면 네. 법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지금 지기현 부장이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인사조치를 통해서 재판부 변경을 사법부 스스로 저는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기 인사를 통해서 정리를 할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지기현 부장에 대해서는 고발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상한 판단들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좀 실력 발휘를 해야 될 시기 아니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야 이거 무슨 윤석열하고 무슨 원팀이냐. 왜 이렇게 의혹이 든다라는 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수처가 네.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을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실은 재판이면 재판, 수사면 수사 모든 게 좀 어수선한 가운데 제대로 이제 국민의 상식적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진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전히 이제 내란 공범들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처에 그 알박기 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그런 뭐 수사나 재판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이고 이러저러하게 뭐 깊이나 등등을 따져본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조금 벽이 있어서 좀 그건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이거 좀 여쭤볼게요. 전광훈 목사가 네. 대선 출마한다는 선언을 저도 했어요. 봤습니다.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하고 그 윤어게인 신당 만든다고 했던 두 변호사하고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제 앞서 윤건영 의원 시간에도 저희가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이런 일련의 흐름을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죠? 저는 정치를 사실상 조롱한다는 인상을 받아요. 정치를 조롱하고 예, 있다. 예.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현실이 참 어떻게 보면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강훈 목사가 8명 곧 죽어도 너네 대통령 내가 못 시킨다. 내 손으로 못 시키고 이재명을 시키면 시켰지. 그래서 내가 나가련다. 네. 너네 광화문 세력 있어? 광화문 조직력 있어? 라고 해요. 거기에 따른 언론의 평가. 국민의힘 경선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리하지 못했거든요. 가서 90도로 인사하고 그 세력에 기대면서 거기에 어쨌든 반사 이득을 취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안 되겠어라고 하니까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의 정치 포션에 거기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네. 국민의힘 전체판을 흔드는 영향력을 자기네들이 역설적이게 또 부여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정강훈 씨가 이렇게 의기양양한 거예요. 그리고 나간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세력은 못 갖고 오게 됐거든요. 그 네. 동원력을 이용하고자 그 무리수를 도왔는데 안 됐던 거예요. 네. 정강훈 씨에 휘둘리니까 이거 자초한 거다. 그리고 김계리, 배우철 이 두 변호사는요.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인상을 받냐면요. 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보면 법리적으로 응당하지 않은 저는 개몽되었습니다. 이거는 자기 정치회장으로 활용하면서 의뢰인을 당사자를 윤석열을 어렵게 했구나. 네. 이 사람들은 법률적인 어떤 쟁투보다는 자기 정치적인 동무대로 이 장을 활용했구나라는 오해에서 내지는 그 진실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자초한 겁니다. 그리고 윤부지라는 윤버지. 윤석열 아버지, 예. 내가 처음 뽑은 내 예, 대통령. 그럼 전에는 누굴 뽑았냐? 예. 이명박 박근혜는 최소한 안 뽑았던 소리로도 예. 읽히는데 예. 이거 변호사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직업윤리에 상당히 저는 기본적으로 반한다는 생각이 들고 정치하고 싶으면 예. 정정당당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원 가입해서 예. 무슨 지역을 훑든 그렇게 예. 안 하고 예. 이 상황에 맞춰서 이제 내가 한번 해볼 때가 됐나? 아, 이거 되게 좋은 기회인데 어떻게 재판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참 양심이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방금 전에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속보가 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나온 발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의 문을 다시 활짝 열겠다. 잠시 당을 떠났던 분,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의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영의 고집이 아니라 연대의 용기다. 복당 신청 받는다. 이런 거예요. 반명 빅텐트에 시동 건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와 있는데 이준석 대표 얘기하는 겁니까? 근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그 빅텐트 제안은 혼자 죽기 싫으니까 다 같이 죽자 뭐 이런 물귀신 제안 물귀신 같아요. 작전이다. 예. 권영세 빅텐트는 물귀신. 물귀신 작전이다. 예. 그리고 예. 사실상 빅텐트라고 쓰지만 우리는 구멍난 빈텐트라고 늘 읽죠. 예. 구멍이 슝슝난 빈텐트.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업보라고 저는 보고요. 이제는 본인들이 행한 무원칙의 그 단순한 욕망과 기회주의로 나라를 망쳐왔던 거에 대한 이제 심판의 시간이다. 예를 들면 윤석열이 내란할 때까지는 기분이 좋았겠죠. 이거 성공하면 나 영원히 총통되는 거야. 이게 생각했겠죠. 네.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사형 무기징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사형 무기징역에 준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네. 죽든지 영원히 결박되든지 그 외에는 없어요. 정치적으로. 다른 선택은 없다. 없어요. 뭐 네. 징역 10년 없습니다. 네. 뭐 10년간 정권 놓친다. 이게 아니고 네. 윤석열의 길 죽든지 아니면 영원히 격리되든지 이거밖에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저는 내란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고 요거를 뭐 제 자랑 같아서 좀 죄송한데 제가 보수의 종말이라고 이미 네. 1년 책을 썼지. 전에 네. 이미 보수의 종말을 쓸 때 제가 내다봤던 게 5대 보수의 종말이다. 검찰 보수, MB 보수, 명태 셀럽 보수, 그다음에 기회 보수, 네. 매국 보수. 이 5가지가 이제 종말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1년 전에도 예상을 하기를 보수는 분열돼서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네.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 1대 다구도, 1대 N구도로 치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광훈 출마하죠. 한덕수 지금 언론에서는 저도 나가서 평론하는 분들과 대화해 보면 거의 안 나올 거라고 얘기하세요. 전 반대로 얘기합니다. 나올 것 같습니다. 보수가 n분의 1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주도권 다툼이고 이분들은 지금 대선에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실성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 대선 진다는 걸 알아요. 네. 말만 못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대선을 나와야 되느냐? 차기 주도권 다음 지방선거 때 영남 기득권을 누가 먹느냐를 놓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부적절하고 비판이 많죠. 그리고 네. 범죄 혐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구멍난 빈텐트 전략, 뭐 정광훈까지 나오고 또 뭐 윤어게인 신당 네. 나오고 또 예. 이준석 양두구육 과거에 뭐 여러 가지 했지만 그거 다 떠나서 다 모이자는 거거든요. 네. 과거의 원 같은 거 우리 뭐 다 잊자 뭐 이런 거예요. 네. 근데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되면 어떻게 망하는지 아십니까? 되면 무원칙한 야합이고 사실상 국민들을 기만하는 하나의 정치인들의 구태적인 수법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심판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지면 갈라져서 죽고 뭉치면 뭉쳐서 야합해서 죽고 네. 그러니까 청명해 죽냐 한식해 죽냐 저 이렇게 봅니다. 죽는 건 마찬가지다. 사형과 무기징역 정치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 그렇게 지금은 어쨌든 그 윤석열 내란 수계하고 초반부터
좀 선긋기를 하고 출당도 시키고 예? 뭐 이렇게 갔더라면 조금의 여지가 생겼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단결해서 같이 오다가 지금 와서는 정말 다 죽게 생기니까 새롭게 빅텐트를 치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국민들이 그런 것을 용인하겠습니까?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누군가를 비토놓는 그런 반명 빅텐트라뇨. 네. 이게 여러 한계점이 있는데 그러면 그 빅텐트가 꾸려졌을 때 누가 주도권을 잡습니까? 서로 나간다고 하는데 한독선 들어오겠습니까? 네. 그리고 찬탄 반탄 그 입장조차 갈려가지고 일관성 있게 국민들 앞에 내세우질 못하는데 네. 일단 이재명은 되면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한번 모여보자. 이게 미래 전략이나 시대 정신을 얘기해야 되는 대선판에 이게 웬 정말 옳지 않은 방도인지 좀 의구심이 들고 정말 국민의힘 다 열어놓고 했을 때 들어갈 사람들 제 기억 속에 처음 들어가는 건 뭐 이준석도 있겠지만 뭐 장예찬 그래서 그 공천 과정 중에 불복해가지고 당을 뛰쳐나가면서 네. 당을 어렵게 하고 외부에서 장예찬. 공격했던 예. 이런 사람들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양양자 의원 그런 사람들 예.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정도인가요? 이게 국민의힘의 정체성이나 뭐 이런 거와 부합합니까? 아니요. 그냥 이합집산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막 욕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을 지금 어려우니까 그냥 한데 힘 합쳐보자. 이게 또 어렵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국민도 정말 머릿속에 없고 자기네들을 위한 전략도 이제는 없어요. 그냥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어려워진 국면으로 대선 치를 겁니다. 뚜렷한 노선 정리 뭐 이런 거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의지도 없는데 지금 확인되는 건 능력도 없는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돼서 앞으로 보수가 어떤 분열과 어떤 종말로 가는지는 제가 썼던 1년 전에 썼던 그 명저 보수의 종말 요걸 사서 읽어보시면 그 기저의 원인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왜 이렇게 읽어봐서 가는지 알아야지. 요거는 네. 좀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읽어보고. 맥락이 이해가 된다는 점이고요. 네. 2017년도와 2025년도 8년 만에 지금 탄핵을 두 연타석 맞았는데 그때도 분열돼서 대선 치렀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질을 안 했어요. 무슨 신당 얘기를 하며 그때 황교안 대행이 뭐 저런 식의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하고 나대는 짓 하고 울산 가고 광주 가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때 뭐 시계 만들었다가 엄청 욕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나서도 정치질도 안 했고 일부 성찰적 차원에서 반성과 성찰 메시지도 있었는데도 분열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의 신당, 윤어게인 정치질이 있죠. 거기다 성찰도 더 없어요. 더 지금은 윤석열 옹호 일색으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옹호 대상도 과거는 뇌물인데 그때도 뇌물 옹호 안 했다니까요. 근데도 분열했는데 지금은 내란을 옹호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란을 옹호하면은 상식적인 사람들은 보수라도 창피하고 쪽팔리고 못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동훈 같은 제가 생각하는 보수의 종말 검찰 보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가 나름의 선을 긋고 그나마 그 안에서는 민심을 일부 대변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보수가 더 분열될 수밖에 없다. 2017년 때도 나름의 기본적인 일들을 했는데도 분열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더 묵혀놓은 거예요. 더 이상해졌기 때문에 더더더 분열된다. 그래서 저는 한덕수 출마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네. 최악의 총리로 아마 이거는 기록이 될 행위거든요. 과연 할까? 한덕수 관료 출신인데 과연 할까? 근데 저는 자기 살려면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네. 저는 이번에 2025년도 판에 이 보수의 뭐 보수도 아니죠. 보스주의인데 여기는 굉장히 이번에 힘든 앞으로의 행로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저 자료 중에 이제 3자 가상 대결 MBS 4월 3주차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다자구도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50.2%로 50%를 넘는 첫 조사가 나왔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MBS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하면 이재명 45, 김문수 22, 이준석 9. 그리고 홍준표를 넣으면 홍준표 24로 올라가고 이준석이 7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한동훈을 넣으면 한동훈이 17로 떨어지고 이준석은 8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45는 일종의 이제 굳은 자라고 상수로 볼 수 있고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에 따라서 이준석이 조금씩 올라간다. 이제 중요한 것은 둘이 합친다 하더라도 40%는 안 되는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30%대를 30에서 31 정도 되는 이제 숫자인 건데 이제 요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합치는 게 낫다 그래도 이런 판단을 해서 오늘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뭐 그동안에 이런 문제 삼지 않겠다 다 합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전술 먹힐까요? 아니요. 근데 이준석 씨가 안 하겠다고 아주 안 길길이 하겠다고. 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기에 대해서 떼쫓을 때는 언제고 말도 안 되는 성범죄로 나를 네. 엮어서 대표직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합치자고 하느냐 안 한다. 이제 네, 이런 주장을 안 한다. 그럼 네. 못 한다. 아마 네.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밖에 먹을 게 더 많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밖에? 먹을 게 더 많다. 더 자기 이준석 이익이 입장에서 이준석 입장에서 내가 여기서 버티면 내 네. 몸값은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지금 이 주자들 하는 거 보세요. 국민의힘 그래. 주자들. 예. 1차, 2차 토론하는 거 보면 예. 가관이에요. 뭐 그리고 이 자리하는 것도 제가 정말 토요일 날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 네, 네. 아주 주의 깊게 읽었는데 니네가 지금 예능할 때냐는 취지예요. 의자 뺏기로 거의 뭐 수건 돌리기 식으로 무슨 1, 2, 3번을 그러니까 하고 예. 이 사람들은 진짜 네. 머릿속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 위중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성도 없고 이런 거를 웃으면서 보는 거죠. 내가 너네 저럴 줄 알았다. 내가 언젠가는 너네를 접수하러 가리라. 지금 n분의 1로 네. 빅텐트에 내가 여러 명 중에 한 명으로 가서 네. 뭐 옥신각신 할 생각이면 뛰쳐나가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국면을 보면 어지럽게 돌아가는데 이러다가 자중질환으로 그냥 자멸할 거라고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준석 네. 전 대표가. 예. 그러면 본인 지지율 관리하면서 대선에서 얼마나 또 뭐 대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네, 예. 뭐 그런 거 보면서 이 상황을 관망하다가 타이밍을 볼 거다. 그러면 더 어떻게 될까요? 예. 이준석 대표 이 유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헤어졌는데 예. 이 당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도 없다. 저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을 네. 하면 일단 국민의힘은 예능이 아니라 호러 영화 같았다. 호러였다. 보는 내내 제 등에는 땀이 날 정도로 무서웠어요. 갑자기 밸런스 게임 하는데 네. 다시 태어나면 바퀴가 되실 거예요? 바퀴벌레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나 깜짝 물어보는데 놀랐어 진짜. 와 바퀴벌레. 예, 저 진짜 사람한테. 놀랐어요. 예. 이게 정말 인권 말살적인 비유 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호러 같았고 예. 지금 뭐 이준석 의원이 밖에 있는 게 더 낫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준석 의원이 탈당할 때 내세웠던 변이 중도지향이었습니다. 제 3의 길이었거든요. 근데 안철수 의원도 제 3지대를 하다가 국민의힘에 들어갔죠. 지금 영향력이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여기서 다시 또 보수를 선택해서 또 한 번 국민의힘과 뭘 해보겠다라고 하거나 그 잔재 세력들을 먹는 순간 제2의 안철수가 되는 겁니다. 갈지짜인 보면 한 거거든요. 아니 처음에 당 만들고 나와가지고 이낙연이라는 정치인과 손을 잡더니 예. 11일 만에 파기를 하고 그러더니 어느새 갑자기 또 보수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갖고 왔던 정체성을 실종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동탄에서도 또 다른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섞는다고 해가지고 나쁜 건 아니에요. 섞는다, 통합한다. 이건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네. 뭘 섞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비빔밥도 섞어 먹거든요. 비빔밥을 가지고 누가 막 아우 이상하다 이러지 않죠. 너무 네. 맛있게 먹죠. 근데 예를 들어 다 먹고 난 잔반은 우리가 짬처리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걸 섞으면 그걸 누가 먹습니까? 그건 이제 뭐 사료 만들 때 쓰거나 다른 용도로 쓰지 절대 사람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을 혼합한다라고 해서 다 비빔밥이 되는 게 아니다. 네.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비빔밥이나 섞는 요리를 갖고 와야 먹는 거지. 다 먹다 남은 찌꺼기를 뒤섞어서 섞어버린 거는 섞는 건 맞는데 통합하는 건 맞는데 완전 이건 짬처리 정당이 되는 거예요. 짬처리 정당이다. 짬처리. 네. 그래서 이거는 비빔밥이라고 본인들은 주장하겠지만 국민들 먹으라고 주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비빔밥을 시켰더니 왜 짬을 갖고 왔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노력을 해도 이 반성과 성찰 내지는 이 원칙을 저버린 이제 기회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두 번의 탄핵을 겪었습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의 재기의 공간도 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거길 만약에 이익의 영토로 생각해서 진출하는 기업이 있다면 전 그 기업도 문 닫을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 이제 출마하지 않는 게 맞는데 네. 그래도 출마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우리는 무슨 정책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입장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지는 살려주세요 정도죠. 네, 그렇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진짜 회초리를 세게 맞겠습니다라든가 뭐 이런 태도여야 되는데 바퀴벌레 그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정도 수준이었고 홍준표 후보 같은 그 생머리 경우에는 발언.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뭐 있을 수 진짜 없는 생머리냐 일이야. 아니냐 키도 큰데 왜 키높이 구두를 신었냐 어떻게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그런 질문을 대선 너무 후보 저질이에요. 토론에서 예.
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당은 국민에 대해서는 정말 일말에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 김순덕 칼럼처럼 히히덕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재밌어 할 거야 사람들이. 되게 얕잡아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거를 보고 즐거워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국민의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런 경선판을 짜나. 지금 오늘 언론 내용 보니까 당내에서도 대선 주자들이 희화화됐다. 그리고 심도 있는 정책 토론이 아쉬웠다. 당내 그 참여했던 후보들마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생머리냐 아니냐, 키높이 구두를 신었냐 안 신었느냐 이게 중요합니까? 나라를 지금 거덜내려고 내란을 일으킨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토론은 거의 내란식 토론이었죠. 내란식? 내란이에요. 그러니까 토론이 내란 토론이야? 내란 토론. 네, 내란 토론. 다음에는 달걀 4개 좀 놓고 하세요. 내란. 아, 내란. 반숙으로. 4개 반숙으로? 반숙 토론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거의- 반숙란도 팔았는데. 거의 뭐 개판 5분 전 수준의 네. 질을 보여준 거죠. 진짜. 거의 저질이죠. 저질. 아니 저는 살다가 아니 뭐 누가 뭐 예를 들어 탈모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아니면 누가 뭐 어떤 진짜 뭐 자기 신체적인 문제 그건 뭐 누가 알 것도 없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당연하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공당에서 토론회에 나와서 그걸 물어본다? 아니 홍준표 후보는 그게 관심이 있나 보죠. 그랬더니 뭐 커뮤니티에서 물어봐 달라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겁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는 더 기가 막힌 건 보면서 저 같은 그냥 제3자도 불쾌감을 느꼈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 있는 사회자 호준석 대변인은요 아무 제재를 안 해요. 저는 거기서 더 놀란 겁니다. 아니 진행자라면은 책임지고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발언이 나올 때 사실은 앞에 시작했던 키높이 얘기 나올 때 제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생머리까지도 나오고 무슨 뭐 보정 속옷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게 왜 궁금하며 그리고 그런 거를 물어본다라는 게 어떤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저급하고 저열해서 저는 그냥 대통령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아마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볼 때는. 이거 보세요 질문. 다음 중 하나만 골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1번 바퀴벌레로 태어나기, 2번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기.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국민들이 편말 들죠. 다시 태어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번만 상관이 살아라. 왜 없냐? 바퀴든 바퀴벌레든 다시 지구에서 만나지 말자. 이게 국민들 뜻인데 뭘 다시 태어나야지 다시 태어나지. 그러니까 근데 바퀴벌레를 골라요. 그거를? 아니요 그 홍준표 후보는 둘 다 싫어요. 다시 그런 걸로 다시 태어나기는 태어나지 마세요. 싫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저는 별로 답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일종의 연습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내를 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꺼내는 질문의 수준이 사람한테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봤을 야. 때 저는 바퀴벌레로 태어나겠어요라는 이 당 경선 관리는 어쨌든 당에서 당직자분들도 많이 결합해서 할 텐데 이거 진짜 완전 갈아엎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모르겠어요. 100번 양보해서 평시에 같으면 아예 뭐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도 부적절하지만 지금 내란의 끝에서 조기 대선을 치르는 거예요. 본인들 당 때문에. 그런데 바퀴벌레가 되고 싶냐? 이거 무슨 자학개그입니까? 무슨 바퀴가 되고 싶냐? 정말 그리고 기본적으로 막 시시덕거리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린다는 게 대단한 무례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내란을 하나만 더 일으켜놓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는 어제 그 기획 의도를 보면서 재미도 너무 없었지만 그러니까 혐오감을 주잖아요. 정말 그쵸. 듣는 사람들이 정말 보면서도 짜증이 나잖아요. 다음 질문 말씀드릴까요? 예. 둘 중 한 사람을 반드시 변호사로 선임해야 한다면 1번 검사 사칭범, 2번 입시 비리범. 그러니까 이제 그 악마와 이조 심판론 또 하는 하는 건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제정신인가 싶어. 근데 저는 역으로 그걸 묻고 싶어요. 재밌으려고 하는데 재미는 최악이고 그럼 반대로 해서 만약에 여기서 재밌는 경선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지금 웃을 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란 정당을 하는 오명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재미를 기획을 해요. 근데 재미는 정말 없었거든요. 오히려 호러 수준이라는 건데 네. 만약에 여기서 재미가 나와도 그 국민들이 지금 내란 옹호하고 있는 입장을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데 그 경선을 보면서 국민들이 웃고 있어요. 그것도 너무 기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이 지금 전반적으로 어느 한 사람이 잘못해서 어떤 잘못된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 프로세스가 모든 게 다 망가져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보여준 것이다. 원래 정치인들이라도 이상해져 있으면 사무처라도 중심을 잡고 이거를 커트를 하면서 자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호준석 대변인
그거 어떻게 제지를 안 합니까?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다 총체적인 난국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떠나서 이런 모습이 국민들한테는 참담한 겁니다. 참담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란을 일으키고 국민을 상대로 총뿌리를 들었던 정당에 배속된 대통령 하나 출당시키지도 못하면서 그런 비겁한 태도로 임하다가 급기야 자신들에게 대선판이 펼쳐지니까 농담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진지한 선거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것이냐, 특히 얼마나 많은 엄동설안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거리에서 한 대짬을 주무시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고 정말 무수한 노력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냈건만 거기서 한다는 작태가 이런 사람들한테 과연 이게 맡길 수 진짜 없죠. 정당 팻말을 붙이고 있어도 되는 수준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평상시에 국민의힘 자당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수준이 참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데 정말 수준이 저열하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을 진짜 무슨 36 코미디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건 이렇게 하면 저질이에요. 잘리죠. 이렇게 하면은 바로 잘리죠. 저질, 핫질.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는 아주 요만큼의 예우도 없고 대단히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왜 이런 결과물이 나올까? 그런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정치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마치 내가 판검사를 겪었는데 그 다음 트랙은 뭐야? 국회의원이 있네? 이런 식으로 인식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한미동맹은 누가 망쳐놨습니까? 윤석열 씨가 망쳐놨어요. 네. 경제는 누가 망쳐놨습니까? 그나마 과거에는 보수가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프레임도 있었습니다만 그걸 스스로 허물었어요. 그러면서 뽑아달라고요. 과거 시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이미 했고요. 미래 시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는 겁니다. 맡겨서도 안 돼요. 국민을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끔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잘 모른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얕잡아 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그 인상을 받거든요. 정말 사회에서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겪었던 그 경험치의 사람들과 고공에서만 놀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금수저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어요. 네.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예능 방식 경선 토론회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당 경선 선관위에 속한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능적 요소가 다수 도입됐다. 청년팔이. 네. 근데 청년도 아주 나쁘게 파는 거죠. 아니 근데 청년팔이도 이상하지만 청년들이 이런 걸 좋아할까요? 아니요. 이렇게 진지하고 엄중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어떤 이후에 대한민국의 시계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결정하는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농담 섞어서 하는 게 청년들이 좋아할까요? 저걸 가지고 청년팔이를 또 하고 뒤집어 씌운다면요. 네. 저자들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대하는 태도 인식하고 있는 거. 요 정도 주면 니들은 웃고 배고 빠질 거 아니야?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청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불쾌하다. 진짜. 저는 불쾌한 뿐만 아니라 저게 지금 동아일보에도 실리고 바퀴벌레 그게 다 실렸거든요. 네. 저거 외신에 나갈까봐 정말 전 부끄러워요. 당연히 외신에 다 나갔겠죠. 나갑니다. 예. 부끄러워요. 당연히 나갑니다. 아니 예.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선 보겠어요? 경선이에요. 대선 경선.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죠. 외부에서, 예. 외국에서. 그렇죠. 국제사회가. 국제사회가 예. 대한민국을 예. 바퀴로 태어날래 바퀴벌레로 태어나게를 대통령으로 될 사람들이라는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요. 물어봐. 와 정말 그러더니 또 생머리 얘기를 해요. 이거는 진짜 외국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런 자들이라면 외교하기도 싫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수준이. 그러니까 보수가 과거에는 점잖고 네, 품격이 그랬죠. 있고 예. 들을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런 게 진짜 너무 버려버렸어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윤버지 수준입니다. 윤버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당은 제가 보기에는 정권 교체가 되면 정부 차원에서 위헌정당 심판을 제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위헌정당 제기를 하는 대로 하는 거고 설사 안 하더라도 제가 할 거예요. 제가 이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저 이제 썩어 빠진 보수는 전 이제 재건이 아니고 전 창건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누군가는 좀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건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대로는 놔둘 수는 없어요. 자, 지금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피고인이
플래시가 막 터졌을 거 아닙니까? 카메라 기자들이 다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정면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 떠난 다음에는 웃었다는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재판의 엄중함,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거덜내려고 했던 내란 사범, 내란 우두머리가 자신의 재판에서 취하는 태도는 여전히 반성은 일도 없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국민들한테 사과할 생각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재판하는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는 이러저러하게 이 사람한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적인 재판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내란 재판을 이렇게 합니까? 네? 더 엄격하게 해야죠. 오해를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너무 사실.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정말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자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벌써 11시라서 그래도 이거는 좀 여쭤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여러 가지 그 검찰에 윤석열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된 이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본격화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슈가 된 지는 상당히 오래되는데 이제서야 그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그렇더라고요. 네. 불러서 소환 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공천 개입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던 거고 창원지검에서 서울지검 중앙지검으로 올린 지도 한참 됐는데 네. 저는 검찰이 이 수사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황금폰이라는 거 검찰 수중에서 포렌식 들어간 지가 하세월이에요. 그리고 주요 피의자 운운하면서 서울에 소재지가 있으니까 하면서 속도 낼 것처럼 탁 메이크업 해가지고 올리더니 지금 김건희 씨랑 조율하고 있다라는 게 벌써 지난달 기사였는데 그렇죠. 부르지도 못하고 있다. 이거 대선 앞두고 눈치 보고 있는데 검찰 지금까지도 눈치 어마무지하게 봤잖아요. 이 정부 들어서. 네. 지금 국면에서도 눈치 보면서 정권 특히 윤석열 눈치 보면서 수사하면요. 네. 진짜 없어질 겁니다. 진짜 이거는 국민들이 없앨 거예요. 네. 그런 엄중함을 새기면 수사 빨리 정도에 맞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정치를 생각을 합니까? 수사기관이요. 말도 네. 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신 변호사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덕수 추대위가 뜬 모양입니다. 네? 한덕수 추대위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 주요 변수가 되겠죠? 뭐 주요 변수뿐만 뿐만 아니라 아니라, 아마 대선판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좌우하는? 블랙홀처럼 끌어들이는 게 될 겁니다. 이거는 표랑 연결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특히나 지금 홍준표, 뭐 한동훈 이런 주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랑 일대 한번 결전을 해보겠다라는 지금 보수 진영의 후보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한덕수 대행이 뭐 관료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뭐 반기문 사례를 얘기하면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관료가 다 같은 관료가 아니고요. 검사가 다 같은 검사가 아닙니다. 네. 윤석열 같은 자도 관료 출신이에요. 그렇게 치면. 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대행이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역대 최악의 총리로 아마 기록이 될 걸로 보여지고 네. 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는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자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건진 법사가 윤핵관 윤한홍 의원과 60번 통화를 했다. 내가 이 정도도 안 되나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고요. 기도비 명목으로 인사청탁 등 정치 브로커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건진 법사 전성배 씨의 그 소위 얘기하는 법사폰 얼마나 더 많은 자료들이 나올지 좀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검찰의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저희 취재 편의점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또 다른 방송 가셔야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